새아이의 아빠인 그에게 이 가게는 생명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남아공의 경제 수도 요하네스버그의 센튼 지구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이죠.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포르쉐와 벤츠가 도로를 메우는 명실상부한 아프리카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키자마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정전 훈련이라도 하듯 난 암흑천지로 변합니다. 신호등은 꺼지고 엘리베이터는 멈추며 식당의 냉장고는 가동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거리에 있는 그 누구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비명을 지르지도 전력 회사에 항해 전화를 걸지도 않죠. 그저 익숙하다는 듯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가게 주인들은 가게 문을 걸어 잠그거나 굉금을 내는 개인용 발전기에 시동을 겁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재난도 아닙니다. 이 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정책, 바로 로드쉐딩입니다. 말이 좋아 부하 차단이지, 쉽게 말해 전기가 모자라니 지역별로 돌아가며 전기를 끊겠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나 최빈국으로 꼽히는 북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0년 월드컵을 화려하게 개최했고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며 전 세계 백금 매장량의 90%를 쥐고 있는 자원부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 상황으로 환산해 볼까요? 여러분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보일러도 안 되고 TV도 못 봅니다. 냉동실에 넣어둔 아이스크림은 다 녹아버렸고 스마트폰 충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에 짧게는 6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씩 반복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삼성동 코엑스 사거리의 신호등이 매일 퇴근길마다 꺼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차로는 서로 먼저 가려는 차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고 경찰은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도들이 당신의 차 창문을 두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2024년 남아공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일상입니다. 통계는 더 충격적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남아공에서 전기가 온전히 24시간 들어온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365일 내내 계획 정전이 시행됐다는 뜻이죠. 국가 전력망이 붕괴 직전 단계인 6단계까지 격상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6단계가 뭐냐고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전기를 끊어야 국가 전력망이 블랙아웃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남아공 중앙은행은 이 정전 사태로 인해 하루에만 약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합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매일 중견기업 하나가 공중분해되는 셈입니다. 식당들은 썩어가는 식자재를 버리고 공장은 기계를 돌리지 못해 멈춰 섭니다. 닭을 키우는 양계장에서는 환풍기가 돌지 않아 닭 수만 마리가 질식사하고 병원에서는 수술 도중 전기가 나가 의료진이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봉합을 마무리하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나라의 전기 요금입니다. 전기는 하루에 절반도 안 들어오는데 전기 요금은 지난 15년 동안 500%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살인적인 폭등이죠. 돈은 돈대로 내고 서비스는 원시시대 수준으로 받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한전이 적자라고 전기요금을 올리는데 정작 우리 집에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참으시겠습니까? 아마 광화문 광장이 촛불로 뒤덮였을 겁니다. 하지만 남아공 사람들은 체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국가라는 시스템을 믿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깔고 마당에 거대한 디젤 발전기를 설치해 전력 독립을 선언합니다. 일종의 각자도생의 요새를 짓는 거죠. 반면 그럴 돈이 없는 서민들은 양초를 켜고 어둠 속에서 밤을 보냅니다. 양초가 넘어져 판자촌 전체가 불타오르는 비극적인 뉴스는 이제 신문에 한 면조차 장식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아프리카의 희망, 넬슨 만델라가 꿈꾸었던 무지개 나라는 어디로 간 걸까요? 흔히들 말합니다. 아프리카니까 원래 못 사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아공의 전력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우량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남아공의 인프라는 유럽 수준이었고 아프리카 전체 전력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던 전력 수출국이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시킨 의료 선진국이기도 했죠. 그랬던 나라가 불과 30년 만에 전기가 없어 물을 펌프질하지 못해 수도가 끊기고 하수 처리가 안 되어 콜레라가 창궐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문명이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퇴보하고 있는 현장. 우리는 지금부터 이 거대한 퇴행의 역사를 추적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불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공 인프라는 공기나 물과 같습니다.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지만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220V의 전기,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깨끗한 물, 전화하면 5분 안에 달려오는 경찰. 이 모든 시스템이 잘못된 정치와 부패한 리더십, 그리고 포퓰리즘과 만났을 때 얼마나 순식간에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잔혹한 교과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문명의 스위치가 꺼진 나라,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의 반대편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도를 펼쳐놓고 세상의 끝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을 짚어봅시다. 바로 이곳이 오늘의 무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우선 이 나라의 덩치부터 체감해 볼까요? 남아공의 국토 면적은 약 12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수치로는 감이 잘 안 오시죠? 대한민국의 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무려 우리나라보다 12배나 더 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12번 왕복해야 하는 거대한 땅덩어리죠. 단순히 크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땅 중 하나였습니다. 지리적 위치를 보세요. 수에즈 운하가 뚫리기 전까지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배들은 무조건 이곳 희망봉을 거쳐야 했습니다.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길목, 전 세계 물류의 통행세를 거둘 수 있는 천혜의 요충지였죠.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 전체 GDP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경제 허브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진짜 축복은 땅 위가 아니라 땅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남아공을 가리켜 원소 주기율표가 묻혀 있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요하네스버그가 위치한 비트바테르스란트 지역은 인류 역사상 채굴된 금의 약 40%가 쏟아져 나온 곳입니다. 여러분이 끼고 있는 결혼 반지 혹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금목걸이 중 절반은 이 남아공 땅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금뿐일까요? 다이아몬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드비어스라는 전설적인 다이아몬드 기업이 탄생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게다가 현대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귀 광물들은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타시는 자동차 배기구에 들어가는 촉마의 변환 장치, 거기에 필수적인 백금 매장량의 90%가 남아공에 있습니다. 망간은 80%, 크롬은 70%를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 이 나라는 자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국가입니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와서 인적 자원을 갈아 넣어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수출하죠. 남아공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땅만 파면 달러가 쏟아져 나오니까요. 심지어 전기를 만드는 석탄조차 전 세계 매장량 5위권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1막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는 지금 전기가 없어서 하루의 절반을 암흑 속에서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 밑에는 전기를 만들 석탄이 수백 년치가 묻혀 있습니다. 연료가 넘쳐나는데 발전소가 멈춰 있는 상황. 이건 마치 쌀독에 쌀이 가득한데 밥 짓는 법을 잊어버려서 굶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막힌 아이러니가 바로 남아공 비극의 서막입니다. 지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물과 농업입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지만 정글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온대 기후에 속해 있어 농사짓기에 최적입니다. 드넓은 초원은 목축업을 가능게 했고 서부 케이프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라 세계적인 와인 산지가 되었죠.
식량 자급자족이 충분히 가능한 비옥한 토지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 부족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인 450mm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장마철 며칠 동안 내리는 비가 이 나라 1년 강수량의 전부인 셈이죠. 큰 강이 별로 없어 내륙 운송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거대한 댐을 짓고 수로를 연결하는 고도의 치수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정교하게 작동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12배나 넓은 땅, 그 속에 묻힌 무한한 자원, 그리고 물 부족이라는 까다로운 숙제. 이 조건들은 과거 소수의 백인 정권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풍부한 자본으로 인프라를 깔고 댐을 짓고 세계 최고의 광산 기술을 개발해 사막 위에 아프리카의 유럽을 건설했습니다. 흑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도덕적 원죄는 있었지만 적어도 시스템적으로는 이 거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냈습니다. 한국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고 산악 지형이라 사람이 유일한 자원이었지만 남아공은 자원이 무한대라 땅이 곧 자원이었습니다. 신은 남아공에게 모든 재료를 주었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최고급 한우와 신선한 야채, 최고급 주방 도구까지 다 주었죠. 그런데 지금 그 주방에서는 요리가 아니라 불이 나고 있습니다. 최고급 식재료를 가진 식당이 왜 망해가고 있을까요? 단순히 주방장이 바뀌어서일까요? 아니면 주방을 설계한 도면 자체가 잘못되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시계를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전기가 24시간 펑펑 쏟아지고 아프리카 대륙의 맹주로 군림했던,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끔찍한 차별이 숨겨져 있던 그 시절 황금기로 가보겠습니다.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도착지는 1970년대와 80년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이 시기 전 세계는 남아공을 인종차별 국가라고 비난하며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요하네스버그의 스카이라인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뉴욕 맨해튼이나 LA 못지않은 고층 빌딩 숲, 런던보다 잘 정비된 도로망, 그리고 그 위를 달리는 최신형 벤츠와 BMW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당시 남아공 화폐인 랜드화는 미국 달러보다 가치가 높았던 적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 전력 생산량의 60%를 이 나라 혼자서 담당했습니다. 나머지 53개국이 생산하는 전기를 다 합쳐도 남아공 하나를 못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 시절 남아공의 국영 전력회사 에스콤은 전 세계 에너지 업계의 신화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정의, 가장 안정적인 공급망. 이것이 당시 에스콤의 슬로건이자 현실이었습니다. 2001년 에스콤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전력 회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하루 12시간씩 정전이 되는 그 회사가 불과 20여 년 전에는 세계 최고였다니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왕따 국가가 이런 번영을 누렸을까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고립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석유를 안 팔고 기술을 안 주니 백인 정권은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는 정신으로 미친 듯한 기술 혁신을 감행합니다. 석유가 안 들어오니 남아도는 석탄을 액체로 바꿔 석유를 만드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도 남아공 경제의 한 축인 사솔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할까봐 아프리카 대륙 최초이자 유일한 코버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핵무기까지 자체 개발해서 보유했었죠. 의료 기술은 또 어떻고요? 1967년 크리스천 바너드 박사가 세계 최초로 인간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한 곳이 바로 케이프타운입니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쓰고 있을 때 남아공은 이미 완성된 선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번영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황금기라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악마가 설계한 천국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시스템은 오직 전체 인구의 10% 남짓한 백인들만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전력이 전기를 공급하는데 서울 강남과 분당, 해운대 마린시티에만 전기를 보내고 나머지 지역은 전기를 아예 안 보내거나 끊어버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전은 적자가 날까요? 아니요. 엄청난 흑자를 낼 겁니다. 유지보수할 범위가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요. 당시 에스콤의 세계 최고 효율성은 바로 이런 배제에서 나왔습니다. 백인 거주구역은 수영장에 온수를 채우고 에어컨을 펑펑 썼지만 흑인들이 사는 타운십에는 전봇대조차 없었습니다. 흑인들은 백인들의 도시에 노동력을 제공하러 갈 때만 문명의 혜택을 구경할 수 있었고 밤이 되면 촛불을 켜는 판자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즉, 이 나라의 인프라는 5천만 명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500만 명을 위한 시스템으로 지어졌던 겁니다. 소수의 승객을 태운 럭셔리 리무진 버스, 그것이 아파르트 헤이트 시대 남아공의 정체였습니다. 이 구조적 한계는 경제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백인들은 쾌적한 교외에 살며 자가용으로 출퇴근했습니다. 대중교통을 만들 필요가 없었죠. 반면 흑인들은 도시 외곽 멀리 격리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문제를 낳았을까요? 오늘날 남아공 서민들은 월급의 40%를 교통비로 씁니다. 미니버스 택시를 타고 2시간씩 출퇴근해야 하니까요. 대중교통망이 없는 선진국형 도시, 이 기형적인 도시 구조가 바로 이때 완성된 겁니다. 당시 백인 정권은 자신들의 체제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흑인들의 교육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흑인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쳐서 무엇하냐? 그들은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일만 하면 된다. 이 끔찍한 교육 정책은 당시에는 통치 수단이었지만 30년 뒤 국가를 붕괴시키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기술자가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발전소를 고칠 엔지니어가 턱없이 부족하게 된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요. 1994년 4월 27일 전 세계가 TV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날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350년의 식민 지배와 인종 차별이 끝나고 무지개 나라가 선포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새 정부인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가장 먼저 정의로운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전기와 물을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말입니다. 그동안 정의는 백인들의 특권이었으니까요. 정부는 공격적으로 전력망을 확장했습니다. 시골 깡촌 판자촌까지 전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30%대에 불과했던 흑인 가구의 전기 보급률은 순식간에 80%를 돌파합니다.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빛을 선물한 것, 이건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계산 착오가 발생합니다. 다시 버스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승객을 10배 더 태우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네, 버스 엔진을 더 큰 걸로 바꾸거나 버스를 더 사야 합니다. 즉, 발전소를 더 지었어야 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그대로 둔다? 이건 경제학원론 1장만 읽어도 알 수 있는 재앙의 시그널입니다. 놀랍게도 당시 남아공의 전문가들은 이 사태를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1998년 남아공 에너지부가 발행한 백서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07년경 남아공의 전력 예비율은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 당장 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국가적 재난이 닥칠 것이다. 정확히 9년 뒤를 내다본 소름 돋는 예언이었죠. 하지만 당시 타보 은베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휴지 조각 취급했습니다. 왜냐고요? 에스콤은 흑자가 나고 있고 정의는 남아돈다. 발전소를 짓는 건 돈 낭비다. 그리고 더 은밀한 속내는 발전소 지을 돈으로 복지 예산을 늘려 표를 얻는 게 더 급했기 때문입니다.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짓밟은 첫 번째 순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사람에게서 터졌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명목에 급진적인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바로 흑인 경제 육성 정책과 전환 정책입니다. 기업의 지분, 경영진,
직원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흑인으로 채워야 한다는 법입니다. 취지는 좋았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공기업인 에스콤에서 이것이 적용되는 방식은 재앙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발전소를 돌려온 백인 엔지니어들은 과거의 적폐로 몰렸습니다. 정부는 그들에게 퇴직금을 두둑이 쥐어주며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너희들이 없어도 흑인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렇게 베테랑 기술자 수천 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가지고 호주로, 영국으로,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이른바 브레인 드레인의 시작입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기술적 전문성은 없지만 집권당에 충성하는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이를 간부 배치라고 부릅니다. 마치 대학병원에 노련한 외과 교수를 내쫓고 그 자리에 의대생이나 병원 행정직원을 앉혀서 수술 집도를 맡긴 꼴입니다. 발전소는 거대한 정밀 기계입니다. 매뉴얼만 보고 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일러 압력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고 터빈의 진동 소리만 듣고도 문제를 찾아내는 건 경험의 영역입니다. 그 경험이 통째로 증발해 버린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08년 1월 전문가들이 예고했던 그 해가 되자마자 거짓말처럼 재앙이 닥쳤습니다. 전국적인 대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남아공 경제의 심장인 금광과 백금 광산이 멈췄습니다. 지하 수백 미터 갱도에 갇힌 광부들을 구하기 위해 비상 발전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전기가 끊기자 공장은 멈췄고 국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은베키는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1998년에 발전소를 지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한번 꺼진 엔진은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낙하산 경영진들은 발전소를 고치는 대신 유지보수 예산을 줄여서 흑자처럼 보이게 만들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발전소는 골마 터지기 직전까지 혹사당했습니다. 2008년의 대정전 쇼크 이후 남아공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 2개를 짓겠다. 이것만 완성되면 전력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름하여 메두피와 쿠실레 프로젝트입니다. 이 두 발전소는 설계 용량만 합쳐서 약 9.6개 한국의 표준형 원자력 발전소 7개를 동시에 돌리는 것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15년쯤 완공되어 남아공에 빛을 뿌려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두 프로젝트는 세계 건설 역사상 최악의 실패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세주가 될 줄 알았던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지금 남아공 경제를 빨아먹는 거대한 기생충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뉴스에서는 그저 공사가 늦어졌다, 돈이 많이 들었다 정도로 보도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첫째, 비용이 미친 듯이 폭발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들어간 돈은 얼마일까요? 현재 추산으로만 약 30조 원이 넘습니다. 예산이 3배가 뛴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롯데월드 타워를 톨개나 지을 수 있는 돈이 추가로 공중분해된 셈입니다. 인천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천문학적인 돈이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둘째, 설계 자체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건물을 다 지어놓고 보니 보일러가 건물 사이즈보다 커서 안 들어갑니다. 믿어지십니까?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데 부품 크기가 안 맞아서 망치로 때려 박은 격입니다. 더 황당한 건 석탄 운송 장치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니까 석탄을 태우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설계 결함으로 석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발전기가 수시로 멈춥니다. 심지어 쿠실레 발전소는 배기가스 정화 장치가 굴뚝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가동 1년 만에 문을 닫고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새 차를 뽑았는데 출고 다음 날 엔진이 녹아내린 겁니다. 셋째, 공기가 고무줄처럼 늘어났습니다. 2015년에 끝난다던 공사는 2024년인 지금도 완전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17년째 공사 중입니다. 한국 건설사들이라면 3년이면 짓고 시운전까지 끝냈을 시간입니다.
도대체 뭘 하면 발전소 하나 짓는데 17년이 걸리나요? 라고 묻고 싶으시겠지만 현장에서는 용접공이 없어서 용접을 못하고 자재가 도난당해서 다시 주문하느라 몇 달을 허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 바로 언론에서 말하는 표면적인 원인입니다. 무능한 시공, 설계 오류, 예산 낭비.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 파생된 나비 효과입니다. 새 발전소가 제때 돌아가지 않으니 에스콤은 어쩔 수 없이 40년 된 낡은 발전소들을 은퇴시키지 못하고 계속 돌려야 했습니다. 이를 좀비 발전소라고 부릅니다. 사람도 쉬지 않고 일하면 쓰러지듯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를 위해 멈춰야 할 발전소를 전기가 모자라니 일단 돌려라며 혹사시켰습니다. 결국 노후 발전소들은 하나둘씩 폭발하거나 고장나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새 것은 고장나서 못 쓰고 헝 것은 퍼져서 못 쓰는 상황. 이것이 지금 남아공이 겪고 있는 로드쉐딩의 직접적인 기술적 원인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답답합니다. 아니, 기술력이 부족하면 해외 전문가를 데려오면 되잖아. 돈이 모자라면 좀 아껴 쓰지. 왜 저렇게 방만하게 운영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작가인 제가 보기에 이건 단순한 무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30조 원짜리 국책 사업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될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방학 숙제를 해도 이것보단 계획적일 겁니다. 만약 이 공사가 늦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공사가 늦어질수록 기계가 고장 날수록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 거대한 부실 공사가 사실은 누군가의 지갑을 채우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판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무능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아래에 숨겨진 더 추악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왜 발전소 하나 짓는데 보일러 회사가 3번이나 바뀌었는지, 왜 듣도 보도 못한 신생업체가 수천억 원짜리 부품 계약을 따냈는지,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범죄입니다. 자, 1막부터 계속된 의문을 다시 꺼내 봅시다. 도대체 왜 발전소 짓는 비용이 3배나 뛰었을까? 왜 멀쩡하던 발전기가 자꾸 고장 날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남아공에만 존재하는 아주 기이한 신조어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바로 텐더 프러너입니다. 정부 입찰을 뜻하는 텐더와 사업가를 뜻하는 말을 합친 말입니다. 직역하면 입찰 사업가쯤 되겠지만 실상은 정부 계약만 따먹는 브로커 혹은 합법적 빨대를 의미합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지 아주 쉬운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발전소 소장입니다. 발전기를 돌리려면 윤활유가 필요하겠죠? 정상적인 나라라면은 윤활유 제조 공장과 직접 계약해서 1통에 1만 원에 사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남아공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고요? 흑인 경제 육성 점수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남아공 법에 따르면 국영기업인 에스콤은 반드시 흑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와 거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윤활유를 만들어 본 적도 공장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등장합니다. 사장은 집권당 유력 인사의 친척이나 친구입니다. 이 회사가 에스콤과 계약을 따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진짜 윤활유 공장에 가서 1만 원의 물건을 떱니다. 그러고는 에스콤에 5만 원에 납품합니다. 앉아서 4만 원을 챙기는 거죠. 이런 중간상이 하나면 다행입니다. A사가 B사에게 하청을 주고 B사는 C사에게 재하청을 줍니다. 단계마다 수수료가 붙습니다. 결국 1만 원짜리 윤활유는 발전소에 도착할 때 10만 원이 됩니다. 품질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10배가 되는 마법. 이것이 바로 에스콤의 부채가 30조 원이 넘게 된 비용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더 끔찍한 건 석탄 마피아의 존재입니다. 발전소의 주식은 석탄이죠. 에스콤은 매년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사기극이 벌어집니다. 트럭이 광산에서 질 좋은 1등급 석탄을 싣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발전소로 가는 도중에 비밀 하치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1등급 석탄을 몰래 내리고 해외 수출업자에게 팝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뭘 채울까요? 폐광에서 주워온 검은 돌덩어리와 흙,
쇠붙이를 채워 넣고 검은 페인트 칠을 합니다. 이 쓰레기 더미가 발전소로 들어갑니다. 검수원은요, 이미 매수되었거나 눈 감아주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은 상태입니다. 결국 발전소 보일러에는 타지도 않는 돌멩이와 흙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당연히 보일러는 막히고 터빈은 갈려 나갑니다. 1조 원짜리 최신형 발전기가 고철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는 에스코미 기술이 없어서 발전소를 망가뜨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달러량 연료를 납품해서 이득을 보는 카르텔이 발전소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반전이 있습니다. 고장이 나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전소 내부에 있는 석탄 운송 컨베이어 벨트가 자주 끊어집니다. 조사를 해보니 누군가 고의로 절단한 흔적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면 석탄을 옮길 방법은 트럭밖에 없습니다. 에스콤은 급하게 트럭 운송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트럭 회사가 누구 것일까요? 네, 바로 벨트를 끄는 조직과 연결된 텐더 프러너들의 회사입니다. 트럭 운송비는 컨베이어 벨트보다 수십 배 비쌉니다. 즉 국가 시스템을 고장낼수록 그들의 수익은 극대화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고의적 사보타주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닙니다. 국가의 기간 산업인 전력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내부자들의 약탈 전쟁입니다. 이들은 정전이 되어 수술실에 환자가 죽거나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발전기가 멈춰서 긴급 수리 예산 100억 원이 집행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도둑질이 가능하려면 단순히 공기업 사장 몇 명 매수하는 걸로는 불가능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검찰이 기소를 안 하고 정보기관이 눈을 감아야 합니다. 즉, 이 모든 카르텔의 정점에는 국가 권력의 핵심이 앉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육막에서 보신 텐더프러너와 석탄 마피아, 이들이 에스콤의 팔다리를 뜯어먹는 하이에나 떼라면 그 위에는 사자, 아니 이 생태계 자체를 조작하는 포식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남아공 국민들은 이 현상을 아주 학술적이면서도 섬뜩한 용어로 정의했습니다. 바로 국가 포획, 단순히 뇌물을 주고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납치하듯 사기업이 국가의 주요 기관을 통째로 장악해서 자신들의 영리 법인처럼 부려먹었다는 뜻입니다. 이 믿기 힘든 드라마의 주연 배우는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 그리고 그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한 연출가는 인도에서 온 이민자 가족 굽타 삼형제였습니다. 한국 시청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굽타 형제의 스케일은 우리가 겪은 국정농단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비선 실세가 아니라 사실상 그림자 대통령이었습니다. 굽타 형제는 1990년대 남아공에 들어와 컴퓨터 부품을 팔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야망이 큰, 하지만 도덕성은 결여된 제이콥 줌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딸을 자신들의 회사 임원으로 채용하고 막대한 자금을 대주며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2009년 주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굽타 형제의 저택인 요하네스버그의 섹슨월드는 남아공의 진짜 청와대가 되었습니다. 장관이 되고 싶은 정치인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라 굽타의 집으로 가서 면접을 받습니다. 실제로 2015년 재무부 차관이었던 모나시 요나스는 충격적인 폭로를 합니다. 굽타 형제가 나를 집으로 부르더니 600억 원을 줄 테니 재무부 장관을 하라고 했다. 조건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요나스가 거절하자 며칠 뒤 멀쩡하던 재무부 장관이 경질되고 굽타 형제의 측근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라의 금고지기를 일개 장사꾼이 갈아치운 겁니다. 이들의 마수가 뻗친 가장 큰 먹잇감이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돈이 가장 많은 공기업 에스콤이었습니다. 굽타 형제는 자신들의 회사인 테게타를 통해 에스콤에 석탄을 납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유한 광산의 석탄은 품질 미달이라 납품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에스콤 이사회를 자신들의 사람들로
싹 물갈이합니다. 새로운 에스콤 사장은 기상천외한 짓을 벌입니다. 굽타 형제가 다른 광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에스콤 돈으로 성급금 수백억 원을 미리 줍니다. 물건도 안 받았는데 돈부터 준 겁니다. 그 돈으로 굽타 형제는 우량 광산을 인수했고 거기서 나온 석탄을 에스콤에 팔았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전혀 안 된 쓰레기 석탄들이 발전소로 밀려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발전소 엔지니어들이 이 석탄 쓰면 보일러 터집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렸지만 경영진은 묵살했습니다. 닥치고 그냥 태워. 결국 굽타 형제가 수천억 원을 챙기는 동안 남아공의 발전소들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습니다. 지금 남아공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정전은 사실상 10년 전 굽타 형제가 팔아먹은 불량 석탄의 청구서인 셈입니다. 이들의 대범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13년 굽타 집안의 결혼식 하객을 태운 전세기가 요하네스버그 공항이 아니라 워터클루프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 지인의 결혼식 하객을 태운 민간 항공기가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에 내리고 군인들이 짐을 날라주고 호위를 해준 겁니다. 국가의 안보 시설마저 그들의 자가용 주차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아공 국민들에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뼈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2018년 주마 대통령은 불명예 퇴진했고 굽타 형제는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포획의 후유증은 암세포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미 에스콤의 유능한 인력은 다 떠났고 시스템은 붕괴했으며 굽타가 심어놓은 하수인들은 여전히 정부 부처 곳곳에 남아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썩으면 몸통이 마비되는 법입니다. 대통령이 헌법 대신 비선 실세의 명령을 따르고 공기업이 국민이 아니라 특정 가문의 ATM기로 전락했을 때 그 대가는 고스란히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치르게 됩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콤이 무너지고 정치인이 나라를 팔아먹는 무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라 꼴이 저러면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난리가 났겠네. 그런데 요하네스버그의 센튼시티 쇼핑몰에 가보면 여러분의 상식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곳은 다이아몬드 워크라고 불리는 명품관 거리입니다.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버버리 전 세계의 명품 브랜드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일 대낮에도 매장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매장 안은 신상 가방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더 기막힌 장면은 해가 지고 로드 쉐딩이 시작될 때 벌어집니다. 쇼핑몰의 메인 전력이 나가고 비상등이 켜지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해 명품 신발의 사이즈를 확인하고 카드 단말기가 작동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서 300만 원짜리 가방을 결제합니다. 집에 가면 전기가 안 들어와서 냉장고 속 고기가 썩어가는데 손에는 500만 원짜리 명품 쇼핑백을 들고 귀가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 나라는 가난한 걸까요? 부유한 걸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남아공의 독특한 사회계층, 블랙 다이아몬드를 알아야 합니다. 아파르트 헤이트가 끝나고 흑인 경제 육성 정책과 함께 급부상한 흑인 중산층과 상류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소비 욕구를 폭발시키듯 분출합니다. 문제는 이 소비가 경제력에 비해 기형적으로 과시적이라는 겁니다. 남아공의 가계부채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많은 사람이 월급의 70%를 빚 갚는 데 씁니다. 그런데도 도로는 최신형 BMW와 벤츠 그리고 남아공의 국민차인 폭스바겐 폴로 GTI로 가득 찹니다. 빈민가인 타운십으로 가볼까요? 양철 판자로 지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곳. 수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화장실은 공동으로 씁니다. 그런데 주말 밤이 되면 이곳은 거대한 클럽으로 변합니다. 허름한 술집 테이블 위에는 헤네시 꼬냑과 모ët 샹동 샴페인이 깔립니다. 한 병에 수십만 원 하는 술입니다. 월급의 절반을 술값으로 하룻밤에 탕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 파멸적 소비. 현지 사회학자들은 이를 미래가 삭제된 사회의 증상이라고 진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저축해서 집을 사려고 해도 치안이 불안해 언제 강도가 들지 모릅니다. 노후를 대비해 연금을 부어도 환율이 폭락해 휴지 조각이 될 게 뻔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전기가 안 들어와서 가게를 열 수가 없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현재의 쾌락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 오늘 가장 비싼 술을 마시고 오늘 가장 좋은 옷을 입어서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자. 이것은 일종의 슬픈 저항이자 생존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 기이한 소비의 이면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기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설 보안 산업입니다. 남아공에는 경찰보다 사설 보안업체 직원이 더 많습니다. 그 수가 무려 50만 명이 넘습니다. 경찰 병력의 3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부자들은 국가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달 수십만 원을 내고 무장 경비원을 고용합니다. ADT 캡스 같은 보안 업체의 차가 경찰차보다 더 빨리 출동하고 더 좋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은 전기, 물, 안전까지 돈으로 삽니다. 국가가 해줘야 할 기본 서비스를 민간에서 구독하는 셈이죠. 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정전된 깜깜한 방에서 강도가 들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훔쳐갈 것도 없는 집을 지키며 공포에 떱니다. 이곳에서 빈부격차는 단순히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문명 세계에 살고 누가 야생에 사느냐를 가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암흑 속의 쇼핑몰에서 명품을 사는 사람들, 그것은 어쩌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나는 아직 안전하다, 나는 아직 문명인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경제 지표나 정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요하네스버그 외곽의 거대 빈민가 소웨토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타보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타보 씨는 우리의 동네 치킨집 사장님입니다. 한국의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털어 치킨집을 차리듯 그도 평생 모은 돈으로 냉동 닭을 떼와 튀겨 파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세 아이의 아빠인 그에게 이 가게는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타보 씨는 오늘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어젯밤 예고도 없이 닥친 4단계 로드 쉐딩 때문입니다. 원래는 4시간만 끊기기로 되어 있던 전기가 변압기 고장까지 겹치며 무려 20시간 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악취. 어제 빚을 내서 채워 넣은 생닭 50마리가 전부 녹아 썩어버렸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20만 원어치. 우리에겐 적어 보일지 몰라도 타보 씨에게는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 넘는 거금입니다. 발전기를 살 돈이요? 그게 있으면 내가 여기서 장사 안 하죠? 그는 썩은 닭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말합니다. 닭을 팔아본 돈은 0원인데 닭값 갚을 날짜는 다가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가 안 돌아가서 매주 재료를 다 갖다 버려야 하는 상황. 이것이 남아공 소상공인들이 겪는 말려 죽기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물도 끊기기 때문입니다. 남아공 지형은 고지대가 많아 전기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수시로 나가니 펌프가 멈추고 수도꼭지에서는 물 대신 슉슉하는 바람 소리만 납니다. 이를 현지에서는 워터 쉐딩이라 부릅니다. 타보 씨의 아내는 썩은 닭 냄새가 진동하는 가게를 청소하고 싶지만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결국 그녀는 20리터짜리 플라스틱 통을 머리에 이고 물이 나오는 물차를 찾아 하염없이 걷습니다. 21세기 G20 국가에서 사람들이 우물을 찾아 헤매는 중세시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치킨집이 망하는 건 그나마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생사가 오가는 현장으로 가볼까요? 바로 공립병원입니다. 사립병원은 자체 발전소가 있어서 안전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서민들이 가는 공립병원은 지옥도나 다름없습니다. 남아공의 한 공립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이곳에는 미숙아들이 인큐베이터에 의지해 가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탁 병원에 전기가 나갑니다. 원래대로라면 30초 안에 비상 발정기가 돌아야 합니다. 하지만 발정기는 침묵합니다.
왜냐고요? 누군가가 발전기에 들어있던 디젤 연료를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혹은 예산 부족으로 발전기 배터리를 교체하지 못해 시동이 안 걸립니다. 순간 인큐베이터의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산소 공급 장치의 경고음이 병실을 가득 채웁니다. 간호사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 플래시를 입에 물고 손으로 펌프를 눌러 아이들에게 산소를 공급합니다. 1시간, 2시간, 사람의 손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남아공 의사협회는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수술이 중단되거나 생명 유지 장치가 멈춰 사망하는 환자의 수를 더 이상 집계조차 할 수 없다. 수술 도중 전기가 나가서 의료진이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봉합 수술을 마무리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도 이제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도 누군가 죽었겠구나라며 체념할 뿐입니다. 부자는 돈으로 전기와 생명을 삽니다. 가난한 자는 치킨을 버리고 갓 태어난 아기를 잃습니다. 이 미시적인 비극들이 모여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게를 키우려는 꿈, 아이를 낳아 잘 기르겠다는 꿈, 그 소박한 꿈들이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 강제로 거세당했습니다. 타보 씨는 이제 닭을 주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게 앞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봅니다. 이 무기력의 전염, 이것이야말로 경제 수치보다 더 무서운 한 국가의 영혼이 파괴되는 과정입니다. 구막에서 우리는 치킨집 사장 타보 씨가 가게 문을 닫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타보 씨는 어디로 갈까요? 재취업을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남아공의 공식 실업률은 32%가 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청년 실업률입니다. 무려 60%를 상회합니다. 한국에서 청년 실업률이 10%만 넘어도 나라가 망했다고 난리가 나는데 60%라니요? 길 가는 청년 10명 중 6명이 백수라는 소리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 그 거대한 진공 상태를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범죄입니다. 그것도 생계형 좀도둑 수준이 아닙니다. 범죄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생소하고도 공포스러운 단어 하나를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 바로 건설 마피아입니다. 그럴싸하게 들리시나요? 현지에서는 이들을 비즈니스 포럼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들으면 지역 상공 회의소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체는 AK-47 소총으로 무장한 조직폭력배입니다. 이들이 하는 짓은 이렇습니다. 어떤 건설사가 건물을 짓거나 다리를 놓으려고 공사 현장을 엽니다. 그러면 이들이 수십 명의 무장대원을 이끌고 난입합니다. 그리고 현장 소장에게 총을 겨누며 요구합니다. 이 공사 예산의 30%를 우리에게 내놔라. 명분은 기가 막힙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를 써라. 거절하면요. 그날로 포크레인 기사는 총에 맞아 죽고 공사장은 불타오릅니다. 결국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보호비 명목의 돈을 뜯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최근 몇 년간 이 건설 마피아 때문에 중단되거나 취소된 국책 사업 규모만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이 넘습니다. 학교를 짓다가 마피아가 와서 멈추고 병원을 짓다가 총격전이 벌어져서 멈춥니다. 나라를 재건해야 할 삽과 곡괭이를 갱단이 빼앗아간 꼴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은 자마자마가 됩니다.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라는 뜻의 줄루어입니다. 이들은 폐광된 금광에 몰래 들어가 목숨을 걸고 금을 캐는 불법 채굴꾼들입니다. 지하 수천 미터 갱도에서 서로 금을 차지하겠다고 경쟁 조직끼리 총질을 하고 갱도가 무너져 수십 명이 생매장당해도 뉴스조차 안 나옵니다. 이것이 G2식 국가 남아공의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경제의 붕괴는 곧바로 치안의 붕괴로 이어졌고 치안의 붕괴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 교육의 붕괴를 불러왔습니다. 남아공 공립학교의 현실을 보면 숨이 턱 막힙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 컴퓨터 교육은커녕 해가 지면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화장실입니다. 아직도 수천 개의 학교가 재래식 구덩이 화장실을 씁니다. 매년 학교 화장실 구덩이에 빠져 익사하는 아이들의 뉴스가 보도됩니다. 학교에 갔다가
똥통에 빠져 죽는 나라.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교육의 질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최근 국제문해력 조사에 따르면 남아공 초등학교 4학년생의 81%가 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문맹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겠다고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합격 커트라인을 30점으로 낮추겠다. 100점 만점에 30점만 받아도 졸업을 시켜줍니다. 수학 문제 10개 중 3개만 맞춰도 너는 합격이야 라고 내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배출된 아이들이 발전소 엔지니어가 되고 공무원이 됩니다. 나라가 안 망하는 게 기적 아닐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바로 엑소더스 대탈출입니다. 이 나라에서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 즉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숙련 기술자들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남아공 국세청 자료를 볼까요? 전체 인구 6천만 명 중에서 소득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인구는 약 500만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500만 명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국가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빈곤층입니다. 그런데 이 500만 명의 핵심 납세자 중 매년 수만 명이 호주로, 영국으로, 캐나다로 떠나고 있습니다. 텍스베이스 자체가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발전소 짓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마피아 주머니로 들어가고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데 내가 왜 이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이것은 사회적 계약의 파기입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 그 나라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닙니다. 그저 각자 도생하는 정글일 뿐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비극의 도미노가 어디까지 왔는지 봤습니다. 경제 붕괴, 일자리 증발, 범죄 산업화, 교육 붕괴, 인재 유출, 세수 부족.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신마까지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아니, 상황이 이 지경이면은 정부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 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경제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이 내놓은 처방전은 환자를 살린 게 아니라 산소 호흡기마저 떼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모든 정책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바로 토지무상 몰수 논란입니다. 남아공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땅입니다. 과거 백인 정권이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았으니 되찾아오는 건 역사적 정의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분이죠. 그런데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정부와 급진 좌파 정당은 백인 농장주의 땅을 보상금 한 푼 안 주고 뺏어서 흑인에게 나눠주자는 헌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겁을 하고 남아공을 탈출했습니다. 사유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뺏는 나라에 어떻게 투자를 해 자본주의의 근간인 재산권을 건드린 겁니다.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환율은 요동쳤습니다. 더 무서운 건 농업의 붕괴입니다. 농사는 씨앗만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관계 기술, 토양 관리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문 농장주를 쫓아내고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준다면 우리는 이미 바로 옆 나라 짐바브웨에서 그 참혹한 결과를 봤습니다. 아프리카의 빵바구니라 불리던 짐바브웨는 토지 개혁 이후 전 국민이 굶어 죽는 기아 국가가 되었습니다. 남아공은 지금 그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급감하고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처방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구제금융입니다. 남아공에는 남아프리카 항공이라는 국영 항공사가 있습니다. 방만 경영과 부패로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정상적인 시장 원리라면 파산시키거나 매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자존심이라며 국민 세금 수조 원을 쏟아부어 살려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치안 예산, 교육 예산, 그리고 발전소 수리할 돈을 빼서 부도난 항공사 직원들 월급 주는데 썼습니다. 좀비 기업을 살리기 위해 멀쩡한 국민들의 고혈을 짠 겁니다. 이걸 지켜본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냉정한 성적표를 던집니다. 남아공 국채 등급 정크 나라 신용이 쓰레기 등급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아공 정부가 해외에서 돈을 빌리려면 엄청난 고금리를 물어야 합니다.
현재 남아공 정부 예산의 약 20%가 오로지 국채 이자 갚는 데 쓰입니다. 원금도 아니고 이자만요. 경찰관 월급 줄 돈, 병원 지을 돈이 전부 외국은행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뼈아픈 실책은 다시 한번 흑인 경제 육성 정책의 변질입니다. 원래 취지는 가난한 흑인 대다수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의 성적표를 보니 이 정책의 혜택은 정치권과 결탁한 소수의 흑인 엘리트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현 대통령인 시릴 라마포사조차도 노조위원장 출신이지만 지금은 재산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부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백인 기업의 지분을 헐값에 넘겨받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백인 부자가 흑인 부자로 바뀌었을 뿐 왜 내 삶은 여전히 시궁창인가? 이른바 올리가르히의 탄생입니다. 그들은 파이를 키워서 나눠줄 생각은 안 하고 줄어드는 파이를 자르는 칼자루를 쥐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늘리겠다며 포퓰리즘 카드를 꺼냅니다. 돈이 없는데 돈을 뿌리겠다라고 합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냅니다. 결과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빵 가격이 오르고 버스비가 오릅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남아공의 경제 정책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문장은 없을 겁니다. 정의로운 명분으로 시작한 정책들이 시장의 원칙을 무시하고 부패와 만나자 오히려 약자들의 목을 조르는 가장 강력한 흉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감정을 걷어내고 가장 차갑고 잔인한 숫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남아공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통계 수치 몇 개만 한국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숫자 85.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남아공에서 매일 살해당하는 사람의 수입니다. 1년이 아닙니다. 하루입니다. 한국의 1년 살해 피해자가 약 300명에서 400명 사이입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일어날 살인 사건의 3분의 1이 남아공에서는 단 하루 만에 벌어집니다. 사흘에서 나흘이면은 한국의 1년 치시체가 쌓이는 셈입니다. 이건 치안 부재가 아닙니다. 사실상 저강도 내전 상태입니다. 요하네스버그의 거리를 걷는다는 건 전쟁터의 참호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걷는다. 내 손목을 잘라가라는 신호나 다름없습니다. 남아공 교민들은 말합니다. 빨간불에 서지 마라. 신호 대기 중인 차는 강도들의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보다 총에 맞지 않는 게 더 중요해진 사회. 법치가 완전히 붕괴된 현장입니다. 두 번째 숫자 0.693 경제학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진위 계수입니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합니다. 남아공의 진위 계수는 0.693 세계 1위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한국 사회에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101동 사람들은 연봉이 50억 원입니다. 집안에 수영장이 있고 개인 경호원이 24시간 지킵니다. 그런데 바로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둔 102동 사람들은 연봉이 50만 원입니다. 전기도 수도도 안 들어옵니다. 102동 사람들은 매일 밤 101동 담을 넘으려 하고 101동 사람들은 담벼락 위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 펜스를 설치합니다.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남아공의 풍경입니다. 부촌인 센튼과 빈민가인 알렉산드라는 고속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한쪽은 유럽이고 한쪽은 지옥입니다. 이 압도적인 격차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합니다. 가진 자는 뺏길까봐 공포에 떨고 못 가진 자는 박탈감에 분노합니다. 이 사회적 긴장감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뇌관입니다. 세 번째 숫자 61% 바로 청년 실업률입니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6.7% 정도일 때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61%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 10명을 만났는데
그중 6명이 백수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청년들은 무엇을 할까요? 할 일이 없습니다.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마약에 취하거나 갱단에 들어가는 것. 남아공의 거리에 좀비처럼 서 있는 청년들, 그들이 피우는 마약 야오페는 에이즈 치료제와 쥐약을 섞어 만듭니다. 단돈 2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독약을 흡입하며 그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으려 합니다. 국가의 미래인 청춘이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숫자 19억 원, 바로 환율입니다. 2011년만 해도 1달러당 7랜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1달러당 1819랜드를 오갑니다. 화폐 가치가 반 토막, 아니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요? 여러분이 평생 은행에 저축해둔 은퇴 자금이 3억 원이라고 칩시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 돈의 가치가 1억 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수입 공산품 가격은 3배로 뛰었습니다. 아이폰은커녕 중국산 저가 폰도 사기 힘듭니다. 기름값, 밀가루 값이 폭등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마트에 가면 식용유 한 병 사기가 손 떨립니다. 중산층이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벼락거지 현상이 전 국민에게 벌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절망적인 현상, 이중 국가의 완성입니다. 지금 남아공은 사실상 두 개의 나라입니다. 작동하는 사설 공화국과 멈춰버린 공식 공화국. 돈 있는 사람들은 공식 국가를 탈퇴했습니다. 그들은 에스콤 전기를 안 씁니다. 경찰을 안 부릅니다. 공립학교를 안 보냅니다. 공립병원을 안 갑니다. 우체국을 안 씁니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자 자본이 국가의 역할을 대체해 버렸습니다. 돈이 곧 정부인 세상입니다. 반면 돈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은 멈춰버린 공식 국가의 폐허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법도 질서도 빚도 없습니다. 국제기구들은 남아공을 실패한 국가로 분류하기를 주저합니다. 아직 정부가 있고 군대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민들의 삶 속에서 국가는 이미 실종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거대한 환자의 차트 앞에서 냉정한 진단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이 나라는 과연 중환자실에서 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간실로 향하게 될까요?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미래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안타깝게도 세 가지 모두 해피엔딩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가 겪을 고통의 총량은 달라질 것입니다. 시나리오 1, 짐바브웨 모델. 가장 두려운 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이웃나라 짐바브웨의 전철을 밟는 것입니다. 남아공 정치권에는 지금도 위험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백인의 땅을 뺏자, 은행을 국유화하자, 모든 광산을 국가가 갖자, 경제자유투사당과 같은 급진 좌파 세력의 주장입니다. 가난에 지친 빈민들에게 이 구호는 달콤한 사탕처럼 들립니다. 만약 정치적 위기에 몰린 집권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과 손을 잡고 헌법을 고쳐 사유재산을 몰수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남아공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외국 자본은 단 1달러도 남기지 않고 탈출할 것이며 남아공의 화폐인 랜드화는 짐바브웨 달러처럼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수레에 돈을 싣고 가야 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식량 배급이 끊기고 폭동이 일상이 되는 국가 해체 단계입니다. 시나리오 2, 봉건 영주 시대의 부활. 사실상 지금 가장 유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인 디스토피아입니다. 국가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수도인 프리토리아와 행정기관 건물 안으로 축소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돈과 자원이 있는 지역은 사실상의 독립국처럼 변해갑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케이프타운이 있는 웨스턴 케이프 주입니다. 이곳은 야당이 집권하여 상대적으로 행정이 잘 돌아갑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는 중앙정부의 전기를 안 쓰겠다며 자체 전력망을 구축하고 있고 경찰 대신 자체 보안 병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남아공에서 독립하자는 케이프 엑시트 주장까지 나옵니다. 반면 돈이 없는 지역은 지역 토호나 갱단 혹은 부패한 정치인이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마치 중세시대
성벽 안의 영주와 성 밖의 농노들이 나뉘어 살던 신봉건주의 사회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같은 나라 여권을 쓰지만 사는 세계는 완벽하게 분리된 누더기 국가. 이것이 남아공이 걷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미래입니다. 시나리오 3. 뼈를 깎는 개혁. 가장 희박하지만 유일한 희망의 길입니다. 아이선 24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ANC는 창당 이후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잃었습니다. 절대 권력이 무너진 겁니다. 이제 연립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시작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성공하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에스콤을 민영화해서 경쟁을 도입하고 부패한 노조와 카르텔을 쳐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규모 파업과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기득권은 저항할 것이고 개혁의 고통은 끔찍할 겁니다. 마치 썩은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과 같습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잘라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치인들이 자신의 목을 거는 이 위험한 수술을 감행할까요? 표를 먹고 사는 그들이 당장의 고통을 감수하고 10년 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역사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남아공의 미래는 천천히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루아침에 쾅 하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전기가 30분 더 끊기고 작년보다 올해 물가가 10%더 오르고 치안이 조금씩 더 나빠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사는 건가? 라고 의심하면서도 적응해버리고 마는 만성적인 쇠락.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서서히 질식해 가는 것. 찬란했던 아프리카의 별이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요하네스버그에서 서울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남아공의 비극, 전력회사의 적자, 포퓰리즘 정치, 낙하산 인사, 그리고 미래를 포기한 청년들의 과시적 소비, 이 키워드들을 들으면서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대본을 쓰면서 몇 번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고요? 남아공이 걸어온 망국의 프로세스가 지금 대한민국이 걷고 있는 길과 놀라울 정도로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전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아공이 망가진 결정적 트리거가 뭐였죠? 네, 에스콤의 부실화였습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전문가를 내쫓고 낙하산 인사를 안 치면서 회사를 껍데기로 만들었죠. 지금 한전의 상황 어떻습니까?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루에 나가는 이자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100억 원씩 빚이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난 수년간 전기요금은 물가 안정의 최후의 보루라며 요금 인상을 미뤘습니다. 정치가 경제의 목을 조른 겁니다. 남아공 에스콤이 발전소 지을 돈으로 복지를 하자며 투자를 게을리하다가 블랙아웃을 맞았죠. 한국은 어떤가요? 송전탑 하나 짓는데 10년이 걸리고 미래 전력 수요는 폭증하는데 탈원전이다 뭐다 하며 에너지 정책이 5년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뀝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 전력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다. 우리가 겪을 블랙아웃은 남아공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전기로 돌아가는 초연결 아파트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데칼코마니는 희망이 사라진 사회의 소비입니다. 팔막에서 남아공 청년들이 명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셨죠? 집을 살 수 없으니 오늘의 쾌락에 올인하는 그 모습, 지금 한국의 백화점 오픈런, 그리고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1인당 명품 소비액. 이게 과연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서울 아파트를 사는데 80년이 걸린다는 절망적인 계산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남아공 청년들이 치안 불안 때문에 미래를 포기했다면 한국 청년들은 부동산 가격과 무한 경쟁 때문에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미래를 삭제하고 현재를 산다. 이것은 사회가 병들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의 타락과 포퓰리즘입니다. 남아공 정치인들이 토지 무상 몰수나 기본 소득 확대 같은 자극적인 구호로 표를 살 때 국가의 기초 체력은 바닥났습니다. 지금 여의도를 보십시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철만 되면
돈을 주겠다, 빚을 탕감해 주겠다, 공항을 지어주겠다라고 외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청년들의 주머니를 미리 털어서 현재의 노인들에게 생색을 내는 구조. 이것이 남아공이 망한 공식이자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공식입니다. 물론 차이점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제조업이 살아있고 성실한 국민성이 있으며 우수한 인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공처럼 치안이 붕괴되지도 않았고 지하 자원 대신 기술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골든타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남아공도 1990년대에는 아프리카의 유일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이렇게 추락할 줄 몰랐을 겁니다. 에이,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우리는 자원이 이렇게 많은데 그 설마가 그들을 잡아먹는 데는 불과 3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건 쿵 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가비가 젖듯 두 개 작은 구멍이 뚫리듯 서서히 진행됩니다. 전봇대에 전기가 끊기고 수도꼭지에 물이 마르고 청년들이 떠나고 그 징조들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남아공이라는 거울 속에 비친 끔찍한 괴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얼굴이 혹시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은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지개 나라라 불렸던 곳이 어떻게 어둠의 나라로 변해가는지 그 30년의 궤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많은 분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서 정치인이 나빠서, 부패해서, 무능해서라고 욕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범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서늘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남아공의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문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허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는 것을 자연의 섭리처럼 당연하게 여깁니다.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기와 물은 수많은 엔지니어의 헌신, 시스템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미래를 위해 기꺼이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인내심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고도의 인공적인 기적입니다. 남아공은 그 기적을 유지하는 비용을 아까워했습니다. 시스템을 보수하는 대신 그 돈으로 축제를 벌였고 전문가를 존중하는 대신 정치적 충성심을 강요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설마 무너지겠어? 하는 안일함이 쌓이고 쌓여 결국 문명의 스위치를 꺼버렸습니다. 한 사회가 무너지는 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거래가 시작될 때 그 사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발전소를 고칠 돈으로 표를 사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빼서 기득권의 배를 불리는 그 순간 국가의 시계바늘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남아공의 밤은 깁니다. 오늘 밤에도 요하네스버그의 어느 산부인과에서는 전기가 나가 인큐베이터가 멈출 것이고 어느 가장은 썩어버린 식재료를 보며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높은 담벼락 안에서 발정이 소음을 들으며 잠을 청하겠죠. 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부디 여러분에게는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기둥 뿌리에도 이미 흰개미들이 달라붙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누리는 이 눈부신 빛이 언제까지나 당연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둠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만할 때 우리가 미래를 잊고 현재의 쾌락에 취해 있을 때 어둠은 바로 그 틈을 타고 아주 조용히 우리 곁에 와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위치는 안전합니까? 세상의 반대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해드린 경고였습니다.